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같이 그 빅데이터를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빅데이터. 자, 이번 장에서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그리고 특징, 그리고 수집,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별 저장, 그리고 방법,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 기술 및 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썬을 활용한 웹크롤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라는 회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는 구글이죠, 그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그리고 저장, 아날리시스 등이 어려운 정령 또는 비정령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개의 V를 갖게 해서 3V라고 합니다. 규모,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속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류를 한번 보면은 통계의 모집단처럼 일단 데이터의 집합이 규모가 커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 그리고 다양성은 여러분의 데이터마다 크기와 내용이 각각 다르죠, 그죠? 그래서 통일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구조 데이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잠깐 보시면은 밑에 있는 다양성에 보시면은 정형 데이터가 있고요. 정형 데이터라 하는 뭐 고객의 신상 데이터라든지 매출 데이터라든지 재고 데이터, 뭐 고객의 이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자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형 데이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뭐 동영상이라든지 뮤직이라든지 메시지, 그리고 소셜 미디어라든지 위치 정보 또는 게시물,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말하겠죠, 그죠? 속도는 사건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프로세스 처리하는 거라든지 전달까지 실시간 하는 것은 조금 속도가 각각 다르죠, 그죠? 뭐 대표적인 거는 트위터라든지 SNS가 신문 방송보다는 좀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밑에 속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속도라는 것이 이제 분초를 다투는 것도 있겠죠, 그죠? 분초를 다투는 거. 그리고 규모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가바이트, 10의 육성이라든지 기가바이트 위에는 테라바이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제 저장 크기를 말하고 있겠죠, 그죠? 빅데이터의 수집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집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같이 구조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같이 정형화된 시스템에 저장되고 있지 않지만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익스텐션 마커 랭귀지라든지 하이퍼텍스트 마커 랭귀지, 뭐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익스텐션 마커 랭귀지, 여기서는 XM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ML은 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의 첫 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집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 스마트폰으로 뭐 커피 쿠폰이 날라온다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 연동이 다 돼 있죠, 그죠? 카드 회사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 카드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뭐 정보 동의를 이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이렇게 날라오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고요. 이거는 익스텐션 마크업 XML입니다. 그럼 먼저 한글로 되는 것을 먼저 보고 나서 영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찌와 함께하는 온코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TML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이라고 하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HTML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며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큰 틀을 HTML이라고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를 만들 때에. 그리고 이 HTML이라는 것은 웹브라우저 위에서 동작되는 언어이고요. 이 웹브라우저라는 것은 저번에 설명 잠깐 드렸듯이 익스플로러나 크롬이나 사파리나 아니면 파이어폭스 아니면 요즘 윈도우 10에 나와 있는 엣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웹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HTML에서 영어를 잠깐 보시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이게 아주 훌륭한 개념인데 어떤 문서와 문서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이퍼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일부 텍스트나 아니면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에 다른 문서로 이동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이퍼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크업 랭귀지라는 거는 마크업이라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언어인데 일반적으로 문서나 어떤 데이터 구조를 명기하는 언어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텍스트와는 별도로 원고의 교정부호와 주석을 표현하는 거였는데 이 용도가 점차 확장되면서 문서 구조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크업 언어라는 거는 랭귀지라는 거는 태그의 방법의 체계를 하나의 마크업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크업 언어에는 일반적으로 HTML만 있는 게 아니라 XML 혹은 XHTML 혹은 JSON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HTM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HTML이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HTML을 보았습니다. 그 웹페이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페이지, 웹페이지에서 이제 가는 웹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HTM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정적인 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동적인 페이지를 이제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XML이 바로 여러분들이 동적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HTML은 웹문서라고 했고요. 그래서 HTML의 단점을 보완했는 것이 XML입니다. 그럼 XML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확장된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HTML에서 이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XM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HTML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까 정적인 페이지 문서들을 이렇게 다양한 문서들을 이렇게 삽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xtensible HTML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XML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XML은 여러 가지를 플랫폼을 다양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스마트 기기죠, 그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XML에 대한 소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XML은 다양한 문서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XML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정령 데이터. 정령 데이터는 여러분의 데이터 형태가 구조, 아키텍처가 정해진 데이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형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들이 합계를 이렇게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관계,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시트는 여러분 엑셀을 말하고 있겠죠. 저장되는 형태를 말하고 있고요. 자료가 다른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다른 필드와 연결되도록 하는 강력한 유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령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계층 구조가 아니고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계층 구조가 아닌 단순한 표는 여러분의 릴레이션 또는 관계로 표현하는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령 데이터는 수집이 용이하고 데이터 처리도 굉장히 쉽죠.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을 보고 있습니다. 엑셀은 1번 1, 2, 3, 4, 5, 6, 7처럼 형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가로는 여러분들이 행이고요. 그 세로는 여러분들이 열이라고 합니다. 필드와 여러분들의 레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하는 장치고요. 그 저장하는 저장소에는 프로젝트라든지 커스터머라든지 오더, 주문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MySQL, SQL이라고 하는 것은 SQ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MySQL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프리입니다. 프리공. 여러분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MS 쪽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MS SQL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MySQ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파치라든지 톰캣이라는 서버를 이렇게 무료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웹페이지, 아까는 여러분 HTML이라고 하는 것이 웹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게 서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보통 PHP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를 보도록 형태는 여러분들이 구조와 스키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키마는 다양한 양상을 한마디로 집약하여 추상화한 것이 바로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은
불가능한 데이터. 아까는 여러분들이 아까 연산이 가능한 것은 정형 데이터는 연산이 가능하지만은 뭐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산이 좀 불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essential 마크 랭귀지라든지 뭐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 랭귀지라든지 JSON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이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제가 좀 빠르나요? 대부분들이 이제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까 extension 마크 랭귀지에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봤죠, 그죠? first name 이래서 뭐 여러분들 셀 해서 뭐 이렇게 시티, 런던, 로케이션 현재 위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링이라는 것은 문자, 열, 그리고 넘버, 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이슨이 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제이슨 설명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어, 아까 여러분들이 자, HTML과 그리고 여러분 이스텐션 마크 랭귀지 사이에는 옛날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바에서 나오는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있거든요. 자바는 여러분이 개발 언어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웹 문서를 아까 정적인 페이지에서 동적인 문서로 만들어주는 그 중간 단계인 자바스크립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혹시 기억나시는 학생이 있습니까? 비주얼 베이직에서도 웹 문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비베 스크립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MS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것이 말하면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는 것이 있고요. ASP라는 것이 바로 액티브 서버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드는 거고, 이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리눅스라는 것이 나왔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프리라 이제 무료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소프트웨어는 개발은 공유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리눅스가 나왔고,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웹 문서가 또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했던 PHP가 나왔죠. 그리고 PHP에서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언어가 뭐냐면 MySQL입니다. MySQL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버 같은 경우는 아까 아파치라든지 톰캣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내가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자, 비정령 데이터. 데이터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구조와 스키마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고요.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산도 당연히 연산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주로 NoSQL입니다. 그래서 No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단순 검색 또는 추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최적화된 거. 매우 최적화된 것이 NoSQL. 아까 SQL이 지리하다는 SQL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NoSQL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와 실시간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상업적용에서 널리 쓰이고 있죠. 그래서 뭐 텍스트 같은 대표적인 워드라든지 PDF, 여러분들 PDF 같은 경우는 픽처 도큐멘트 파일에서 그림 파일이죠, 그죠? 또는 이미지, 동영상 등의 뭐 SNS 데이터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보면은 수집 난이도가 높고 데이터의 처리도 어렵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유튜브를 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것이 뭐냐면 하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둡.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이제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 분석하기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굉장히 기존에 있는 것으로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하루에도 뭐 수많은 데이터들이 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유역 정권 거래소 같은 경우는 1테라바이트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 1테라바이트라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퍼스널 컴퓨터는 이제 최근에 1테라바이트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죠? 그 전에는 제가 뭐 500기가 뭐 또는 저는 이제 뭐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0기가부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40기가 달다가 80기가 달다가 250기가 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드디어 1테라바이트까지 이제 달게 되었죠. 그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0페타바이트까지 이렇게 페이스북에는 뭐
그래서 1페타바이트는 여러분이 1024테라바이트라고 생각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PC에 아까 여러분이 1테라가 있다고 했죠. 500기가짜리 2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컴퓨터 시스템을 마치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묶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이 하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둡은 분산된 지금도 보시면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분산된 장비에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름은 HDFS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무슨 파일 시스템이라고요? 하둡 파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산되는 디스트리뷰터에서 여러분들이 분산, 그리고 하둡은 분산된 장비에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는 기술.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하둡이 뭐냐 하면은 분산된 장비에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는 기술. 그래서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분산 서버에 대한 자원, 메모리라든지 또는 CPU라든지 이용해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분산 처리 프로그램 모델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되는 것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데이터 인자 수집 방법 계속 보면 크롤링 하는 말도 많이 사용되는데 웹사이트에서 텍스트 정보를 읽어서 가져오는 기법을 크롤링 합니다. 이런 용어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롤링. 그리고 오픈 API. 웹사이트 운영 주체가 제공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기법은 API를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은 제공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PI. 로그 수집. 다양한 로그를 수집하는 기술을 로그 수집이라고요. 그리고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둡의 환경에서 기존 SQL과 SQL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하둡 환경에서는 기존에 있는 SQL, 대표적인 SQ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이라든지 엑셀 바로 위에 보면은 우리가 오피스 프로그램 보면 이제 SQL이 따로 있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있죠. 그죠? 엑셀은 아니고 엑셀 바로 위에 이제 쟁침에 오피스나 워드가 있고 그죠? 엑셀이 있고 그죠? 거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이제 SQL은. 그래서 하둡 환경에서는 기존 SQL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하둡 환경에서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둡이라는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옮겨서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와 하드웨어 데이터 전송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스쿱이라는 것이 또 대표적인 도구인 또 새로운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둡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를 여러분들이 스쿱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MySQL이라고 했죠. 그죠? 이거 무료 버전입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SQ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하둡 파일 시스템에서 가져갈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MySQL이라는 오라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Big Data and Hadoop course with the CAD Guild. In this session video, you are going to learn Apache Scoop. Topics covered. We will talk about and understand what is Apache Scoop, its architecture, and let us look at a few real-time 여기서 hands-on 아파치라고 하는 것은 examples. 여러분들이 진짜 아파치 Scoop 서버를 말하고 definition. 있습니다. Before we go further, it is important to know what exactly is Apache Scoop and what it is used for. Scoop stands for SQL to Hadoop.
Suppose if you have a requirement to move data from the traditional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i.e. RDBMS, to HDFS or from HDFS to RDBMS, then Scoop is the utility tool you are most likely to use. What Scoop does. Now, let us see what Scoop does. It has got the excellent use case because in the migration products there is often a requirement to migrate the data from the existing RDBMS solution to the new HDFS file system. Scoop can perform both import as well as export. Import is moving data from RDBMS to the HDFS, and export is the reverse process, that is moving the data from HDFS to RDBMS. By HDFS means HDFS storage, or it may be HBase or Hive table also. Uses of Scoop. So what exactly the Scoop is used for? Scoop allows easy import and export of data from structured data stores of RDBMS, such as relational databases, enterprise data warehouse, and NoSQL systems to HDFS. Using Scoop, you can provide data from external sources to HDFS and populate tables in Hive or HBase. It also integrates well with the data orchestration firm like Oozie to schedule and automate the import and export tasks, and it uses the connector-based architecture, which supports plugins so that you can connect to any of the RDBMS like MySQL or Oracle or any other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which has got the connector support to connect to the new external systems. Scoop architecture. Now let us understand the Scoop architecture. The architecture of Scoop looks like this. Suppose if we are moving data from a table in RDBMS, then the name of the table is orders. The very first step the Scoop does is whenever you call import, that indicates to gather the table's metadata. From the catalog table, Scoop determines what are the different columns, what are the different types of columns, and it performs multiple mapping tasks in parallel. Every map task transfers some of the data present in the RDBMS table. Scoop makes sure that no single record is transferred by two different mappers. So one record will be transferred by only one mapper, but there could be multiple mappers running in parallel. Every mapper will then produce the output in the HDFS file format inside a certain specific directory. Let us understand how the command of Scoop looks like. This is one of the Scoop command. Scoop import. You must give the connection string like JDBC, the type of the database, and then the IP address or a name of the machine where your RDBMS database server is running. You can also give port number if it is not running at its default port. And then you will give the name of the RDBMS database by providing the credentials to connect to the RDBMS, like the username and -p, which means you are not typing the password. Rather, you are allowing the user to type the password at the runtime. Then you can specify which table of the RDBMS must be transferred and the target directory in the HDFS. Finally, you can specify how many mappers you want to run. If you want to run only one mapper, then you can specify one. The default number of mappers which Scoop uses is 5. Let us look at the setup first and get into MySQL. 그러면 지금까지 스쿱까지 오늘 보았습니다. 빅데이터는 워낙에 광범위하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은 좀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양해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